당신은 지금 자동차 대리점 주차장에 앉아 가장 기본 트림인 현대 소나타의 창문에 붙은 차량 가격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고급 럭셔리 트림도 아니고 N라인 스포츠 패키지도 아닙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세단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표준 모델이죠. 가격표에는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봉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조용히 재무제표를 굴려보지만 도무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선택지이자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동차여야 하는데 딜러가 제시하는 월 할부금은 당신이 대학 시절 냈던 자취방 월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차장을 둘러보며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차들을 사고 있는지 의문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차들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영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자동차 대리점들이 극도로 혐오할 만한 일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2026년 현재 누가 진정으로 신차를 구매할 실질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를 턱걸이로 통과해 명목상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값을 아껴가며 억지로 월 할부금을 현금 흐름에 우겨 넣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재무적 인생을 서서히 진행되는 유동성 위기로 내몰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론 대출 자격을 얻는 것과 앞으로 6년 동안 매달 후회하지 않고 그 차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기준점부터 시작해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평균 신차 거래 가격은 약 6천만 원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깡통 옵션의 기아 카니발이 5천만 원입니다. 경기권 신도시에 사는 모든 가족에게 필수제처럼 여겨지는 중형 SUV인 산타페나 소렌토 역시 5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고역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소형차인 아반떼조차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은 시작가가 2,500만 원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구 중위소득은 대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세전 연소득의 절반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대리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치가 폭락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쏟아부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율이 완전히 미친 짓처럼 들린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에게 이 상황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속삭입니다. 캐피탈사 금융상담사는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평생 신차만 고집해왔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중계에 나오는 모든 광고는 평범한 사람들이 새 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감당 가능하다는 단어의 진짜 경제적 의미에 대해 모두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재무관리의 황금률은 차량과 관련된 모든 유지비용의 합의 가구의 월 세전 총소득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원리금,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그리고 정비 충당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만약 당신이 연 7,500만 원을 번다면 세전 월소득은 625만 원입니다. 그것의 20%는 125만 원이죠. 이것이 당신이 차량에 쓸 수 있는 총 월간 모빌리티 예산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평균 가격인 6천만 원짜리 신차를 살 때 실제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수금으로 0%에서 10% 사이를 냅니다. 수중의 유동성 자산으로 500만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인심을 써서 당신이 영끌하여 선수금 400만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할부 원금은 5,6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준수한 신용도를 가진 사람의 신차 할부 금리는 대략 7%에서 9%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간값을 취해 연 8% 금리로 72개월, 6년, 장기 할부를 끊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월 납입액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72개월이 표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당신의 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약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원금과 이자 비용일 뿐입니다. 이 숫자에는 차를 실제로 굴리기 위해 필요한 부대 비용이 단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추가해 봅시다. 신차를 할부로 사면 은행은 반드시 자차 보상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요구합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운전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갑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15만 원이라고 해두죠. 그 다음은 유류비입니다. 한국의 평균 운전자는 연간 약 15,000km를 주행합니다. 당신의 차 연비가 리터당 12km라고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00원이라면 연간 유류비로 약 200만 원을 씁니다. 월 단위로 쪼개면 약 17만 원이죠. 그리고 정비 충당금이 있습니다. 신차는 중고차보다 유지비가 덜 들지만 여전히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며 결국에는 새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월 10만 원의 감가상각 및 정비 충당금을 예산에 잡으십시오. 어떤 달은 0원이지만 타이어 4짝을 갈아야 하는 달에는 80만 원이 날아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매몰 비용들을 모두 더해봅시다. 차량 원리금 100만 원, 보험료 15만 원, 유류비 17만 원, 정비 충당금 10만 원. 당신의 총 월간 차량 유지비는 142만 원입니다. 아까 계산했던 20%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예산 한도인 125만 원 중 이미 142만 원을 지출하며 예산 적자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게다가 취등록세, 공영주차장 요금, 혹은 갑자기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야 할 우발적 부채는 아직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저 20% 법칙은 당신에게 다른 부채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 작동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신용카드 할부도, 마이너스 통장도 없다는 완벽한 무차입 상태 말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은 연 15%부터 18%까지에 달하는 카드론이나 리볼빙 잔액을 수백만 원씩 떠안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매달 2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출합니다. 갑자기 이 자동차 할부금은 고립된 섬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 인생의 다른 모든 재무적 의무와 피 터지는 현금 흐름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조를 제대로 역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차에 매달 142만 원을 쓰고 있고 이것이 당신의 총 월소득의 20%를 차지한다면 당신의 세전 연봉은 대략 8,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가계 예산을 갉아먹는 다른 부채가 0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약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재무적 고개 없이 저 평균 가격의 신차를 진짜로 감당하려면 연봉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가구 중 연소득 1억이 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대한민국 가구의 과반수 이상은 어떠한 합리적인 재무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평균 신차를 편안하게 구매할 실질 구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저 수학적 진리가 잔인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를 삽니다. 대리점은 계속해서 차를 팔아치우죠. 캐피탈사는 계속해서 대출을 승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소비를 성사시킬 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구조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실제 가구의 재무제표를 통해 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리네 부부를 만나봅시다.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버는 전문직 맞벌이 부부입니다. 중위소득을 훌쩍 넘는 탄탄한 중산층이죠. 여유로워야 정상 아닙니까? 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며 5,500만 원짜리 패밀리 SUV를 막 구입했습니다. 자, 이들의 예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먼저 합산 소득 1억 원은 세금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만 멋져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최소한의 연금저축펀드, IRP, 납입액을 빼고 나면 이 부부의 세후 실수령액은 월 650만 원 남짓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 숨쉬는 데 쓸 수 있는 가용, 유동성입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SUV, 유지비 142만 원을 뺍니다. 이제 50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문자 그대로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잠잘 곳은 필요하니 신도시 30평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관리비로 150만 원이 날아갑니다. 잠깐, 두 사람 모두 출퇴근을 해야 하니 차가 2대 필요하다고 했던가요? 두 번째 차는 연식이 좀 된 중고차인데 작년에 영끌하느라 신용 점수가 떨어져 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할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매달 4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4인 가족이 그나마 건강하게 먹고 살기 위한 식비, 배달 음식을 줄이고 알뜰하게 장을 봐도 120만 원입니다.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투자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액 40만 원, 국민건강보험이 100% 커버해주지 않는 위험을 대비한 가족들의 실손보험 및 보장성 보험료 30만 원, 맞벌이 부부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두 아이의 어린이집,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등 사교육비 120만 원, 아파트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스마트폰 요금 30만 원. 자, 남은 돈은 마이너스 27만 원입니다. 우리는 아직 옷, 아이들 학용품, 가족 나들이, 병원 진료비, 혹은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심리적 보상을 위한 외식비는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미 현금 흐름 적자입니다. 저축, 비상금, 그 알량한 아이, 알피나비백을 넘어선 진정한 노후 대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가구는 자신들의 실수령액 중 40% 이상을 오직 교통과 주거라는 고정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캉스를 즐기거나 샤넬백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낡은 차가 퍼져서 출근을 위해 새 차를 샀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기분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유 하나를 사기 전에도 토스 앱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혹시라도 채 문제가 생기면 그 3만 원이 당장 필요할지 모르니 아이의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변명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이번 달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음 달로 미루고 제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분입니다. 항상 경제적 파국에서 딱 하나의 예기치 않은 지출만큼만 떨어져 있는 기분 말입니다. 제너레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 80만 원, 수중에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입니다. 결국 리볼빙으로 돌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항생제가 필요한데 비급여 항목입니다. 당신은 약값과 식료품 사이에서 기회비용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소득 1억 원을 벌면서 5,500만 원짜리 차를 소유하려는 가족의 진짜 재무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연소득 7,500만 원, 6천만 원, 혹은 진짜 한국의 중위소득인 7,500만 원의 외벌이 가구에 대입해 보십시오. 중위소득으로 평균 신차를 사는 것은 예산이 빠듯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적 판타지입니다. 엄청난 외부의 자금 조달, 부모님 찬스, 이 있거나 외줄타기 고개사조차 벌벌 떨 수준의 파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이 끔찍한 숫자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점이 5,500만 원짜리 차를 파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캐피탈사는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미친 짓인 DSR 한도까지 꽉 채워서 구매자를 승인합니다. 이 거래에 참여하는 그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 재무적 익사를 당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딜러는 판매 수수료를 챙깁니다. 금융상담사는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깁니다. 은행은 앞으로 6년간 달달이 이자 수익을 빨아들입니다. 보험사는 당신의 보험료로 수익을 냅니다. 당신이 대리점 문을 나서며 아니요, 제 재무 상태로는 무리네요 라고 말할 때 그 건물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인을 하고 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어쩌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임금 인상에 베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말 특근이나 배달 알바를 뛸 계획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시동을 걸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에어컨에서 썩은 내가 나는 낡은 차를 모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리점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묘한 성공의 도취감을 느낍니다. 1개월 차 첫 할부금을 냅니다. 빠듯하지만 해냈습니다. 2개월 차
똑같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넷플릭스 구독을 끊어가며 버텨냅니다. 그러다 4개월 차, 세컨카의 타이어를 갈아야 할 때가 옵니다. 2대의 차를 굴리는데 모든 현금 흐름이 묶여 있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70만 원이 갑자기 증발합니다. 7개월 차, 아이가 치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400만 원을 부릅니다. 차를 살 때처럼 이 비용마저 할부로 쪼개버립니다. 9개월 차, 회사에서 야근 수당이 깎였습니다. 갑자기 매달 40만 원의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모아두기로 결심했던 비상금 펀드. 애초에 저축할 인겨 자본이 없었기에 계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푸어가 되는 과정의 진실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당신이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앞으로 6년간 캐피탈세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를 제대로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차가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든 지출이 곧 재무적 위기로 직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걸 사면 자동차 할부금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단일 렌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산 자동차라는 감옥의 죄수가 되어 스트레스 때문에 즐기지도 못하는 운송수단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력 제공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괴한 사실은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폭등한 나머지 우리가 이 비참함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재무적 빈곤을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카푸요라고요? 현대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개월 동안 엔진 경고등을 고칠 돈이 없나요? 임기응변에 능하시네요. 월급이 전부 차 할부금으로 빠져나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나요? 신용점수를 착실히 쌓고 계시는군요. 마치 기본적 이동수단을 감당하기 위해 피말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 망가진 경제 시스템의 병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연한 통과 의례인 것처럼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수학적 진리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회 문화는 무조건 사야 한다고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희 부모님도 네 나이에 새 차를 뽑았어. 부모님 세대의 차는 그들 연봉의 8개월치였고 당신의 차는 당신 연봉의 18개월치라는 사실은 무시됩니다. 내 직장 동료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그들이 최고급 가죽 스티어링 휠 뒤에서 빚더미에 깔려 질식하고 있는지 당신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무시됩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똥차를 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말이죠. 그저 과정이 조금 더 길고 결과가 훨씬 더 파멸적일 뿐인데도요.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 급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미친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신차 가격표를 보고 진짜 재무제표를 돌려본 다음 이것이 당신의 재무적 안정성, 정신 건강, 그리고 진정한 부를 축적할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고차를 살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장고장 없는 차를 탈 수 있습니다. 현금을 모으는 동안 지금 타는 차를 1년 더 굴릴 수도 있습니다. 연봉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내 명의의 신차라는 아메리칸 코리안 드림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고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을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이렇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할부금에 허덕이며 신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 예산에 인겨 현금 흐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며 꾸준히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션 수리비와 퇴직연금 납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다음 달 할부금을 어떻게 막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2다리 뻗고 자는 것입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자산에 오히려 발이 묶여 유동화할 수 없는 자본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대중들에게 신차는 언제나 옳은 선택이며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항상 더 똑똑한 금융 기법이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 영끌에서라도 소비하라고 세뇌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상품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똑똑한 재무적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익을 얻습니다. 대리점은 마진에서 돈을 법니다.
캐피탈사는 70이 개월 할부 이자에서 돈을 법니다. 보험사는 종합보험료에서 돈을 법니다. 당신이 아니요, 제 예산에는 맞지 않네요 라고 말할 때 이 경제방정식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차값이 너무 올라 시장에서 밀려난 것 같고 안정적인 이동수단조차 가질 수 없다는 박탈감에 빠져 있으며 어른으로서 달성해야 할 기본적인 마일스톤, 목표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당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동차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과거 세대에게는 평범하고 달성 가능했던 기준이 이제는 대다수에게 사치제가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6천만 원짜리 차는 평범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중위소득에 걸맞은 합리적인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재무적 고개를 넘지 않고서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당신이 억지로 빚을 내어 사야 할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모든 매몰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고 당신의 소득 안정성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뒤돌아 나오십시오. 지금 내 재무 상태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차를 샀다고 해서 누가 트로피를 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사회적 압력이 아닌 현실에 기반하여 감정이 아닌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여 자신이 바라는 환상이 아닌 실제 가계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반짝이는 신차의 진짜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제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생 내 차를 갖는 꿈을 포기하라거나 한겨울 눈보라를 뚫고 다른 길을 타며 출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리점 딜러가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천만 원짜리 신차가 당신의 분수에 맞다는 그 위험한 망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대출 승인과 실제 감당 능력은 재앙적일 만큼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캐피탈사가 당신에게 대출 한도를 열어줄 의향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사람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같은 계산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3년 뒤에 당신의 연봉이 2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고차 시장이 안정되어 2천만 원의 현금만으로 믿을 만한 차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히 상용화되어 아예 개인 소유의 차량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날의 인플레이션 가격표와 현재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수학 공식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오토론 연체율 급등 및 공매 위기 영상의 통계 자료 중 한 명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대출 한도, 승인액가 얼마인지를 보지 말고 삶을 재무적 외줄타기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월 할부금을 무리 없이 내고 정비 충당금을 쌓고 비상금 펀드를 굴리며 퇴직연금에 투자하면서도 가끔은 돈 걱정 없이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적정 금액을 찾으십시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 숫자는 결코 6천만 원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 통풍, 열선 시트를 위해 스스로를 재무적 파산 상태로 몰아넣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어른으로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수학적 진리를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대리점들은 6천만 원짜리 SUV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광고를 끊임없이 송출할 것입니다. 캐피탈사들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대출을 계속해서 승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집단적 재무관계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게임의 판 자체가 사기꾼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동차 할부금 결제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할부가 끝난 구형 모델을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옆집 이웃이 차가 퍼지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당신은 든든한 비상금 통장, 현금 유동성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갓 뽑은 신형 카니발을 모는 남자가 새벽 3시에 잠을 깨서 모바일 뱅킹을 새로 고침하며 장어를 확인할 때 당신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룰을 알려주지 않았던 게임에서 조용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그 대리점 주차장에 앉아 소나타의 가격표를 쳐다보게 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격표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몇 년이라는 시간, 수천 시간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신차 냄새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따져보았을 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평생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향제 중 가장 비싸고 사치스러운 방향제일 것입니다.